통합과학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과학이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통합됐는데 수행평가 같은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신 준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파헤치기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죠, 그죠?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통합과학입니다. 기출문제가 없어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기출될지 예측도 굉장히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파트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지,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과 중학과학이 과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이 다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잘 차리시고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혹 써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쓰면서 같이 따라오시고요.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공감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입니다. 일단은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냐, 이 고등학교 과학이 중학과학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다르냐? 많은 게 달라요. 무엇이 많이 다르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등급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려고 해요. 이 고등학교 과학은 이 대학교 입시와 굉장히 직결적인 영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급을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가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등학교 과학의 차이입니다. 물론 중학과학도 등급이 있지만 이 고등학교 과학은 그것을 완벽하게 갈라야 대학 입시와 직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려고 하느냐? 굉장히 공정하고 깔끔하게 가르려고 해요. 어디서 가르려고 할 것이냐? 바로 지필고사에서 가릅니다. 왜 지필고사에서 가르려고 한다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냐면, 시험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가 있겠죠, 그죠?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근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과목을 잘 수행하고 학습하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평가한다는 거는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조금 애매하죠. 물론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하고 깔끔하게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디냐?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즉 지필고사에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행평가의 정복법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지필고사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풀 것인지를 관점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 통합과학을 과연 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학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어떻게 굉장히 혼돈과 힘든 그런 과학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러냐, 첫 번째는 이걸 과연 몇 명이 가르칠 것이냐, 몇 명, 한 명이 가르칠 수도 있고 두 분이 가르칠 수도 있고 물화생지 4명이 가르칠 수도 있죠. 3명이 가르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1명이 다 하거나 2명이 하거나 혹은 4명이 이 과목을 가르치실 건데, 그럼 그건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죠. 4명이 가르친다면 물화생지 선생님이 다 들어오겠지만 1명이나 2명인 경우는 과연 어떤 과목이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3가지 관점으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혼돈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이 학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학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또는 누가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우리 학습 전략도 거기에 맞아떨어지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아주 학습 전략을 짤 때 중요한 3가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요, 제가 8가지 학습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출제자를 파악한다. 출제자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전략은 출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면서 잘 기억하세요. 실제 학교 선생님의 전공은 주 전공은 하나예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2017년도까지 여러분들이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과목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2018년도부터는 그 선생님께서 두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고 네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 학교 선생님의 전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만약에 물리 파트라면 물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갈라요. 만약에 그 선생님은 화학을 작년까지 가르치신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의 통합과학은 화학에서 갈립니다. 즉, 그 학교 선생님의 주 전공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그 파트를 시간을 완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물화생지가 다 나온다고 물화생지 파트에다 시간을 동등하게 쓰면 안 돼. 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의 주 전공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수업을 쭉 듣다 보면 이 고등학교 과학은 1시간당 50분의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이 50분 수업 시간 동안 쭉 수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물리의 역학 에너지 파트의 시간을 많이 쓴다. 그럼 물리 전공자예요. 물론 이 공통과학 전공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통과학을 전공하셨더라도 주 전공은 또는 2017년도까지 강의하셨던 과목은 하나야.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파트를 유독 50분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가르치신다면 그 파트에 자신이 있는 거고 그 파트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 파트는 킬러 파트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 물론 문제는 통합과학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출제를 할 겁니다. 즉, 만약에 그 우리 선생님의 주 전공이 물리 파트라면 물리 파트는 물리 1에 해당하는 문제를 빨리 풀어드리는 팁까지 통합과학 공부할 때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래야 등급에 갈리지 않고 안전한 등급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의 전공을 어떻게 확인하냐? 첫 번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은 수업 시간에 유독 시간을 할애한다. 그 전공자고. 두 번째는 선생님의 자리를 갔는데 유독 물리책이 많이 꽂혀 있다. 물리 전공자예요. 화학책이 많이 꽂혀 있다. 화학 전공자입니다. 생물 전공자겠죠. 그럼 그 파트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을 갈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면 물리와 화학 파트 선생님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리 선생님은 이 지구과학까지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화학 선생님은 생물하고 같이 겸비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과학과 생물 선생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그 두 분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그 파트는 시간을 더 할애하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등급을 받는다. 그 얘기는 주 전공이 아닌 과목이라면 분명히 시간을 가성비 좋게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 선생님은 네 분 들어와. 물화생지 선생님이 모두 들어오신다면 킬러 문항은 25문항 중에 전체 5문항 또는 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 4문항을 4분이 들어온다면 4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물화생지 파트에서 한 문항씩 여러분들이 킬러 파트 문제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쭉 수업하시다가 야, 이거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 파트에 자신 있는 거고 그 파트는 시험에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즉, 첫 번째는 출제자를 완벽하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1등의 문제집은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달라요. 제가 지금 이 두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 반 1등의 문제집이에요. 제가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보면 참 좋겠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그거를 맞춰야 돼요. 1등의 문제집은 뭔가 다른데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채점이 2번 돼 있어요. 한 문항당 채점이 지금 몇 개씩 돼 있냐면 2개씩 돼 있다는 거 혹시 보이나요? 그게 좀 달랐어요. 자, 뭐가 다르냐? 문제집을 2번 푸는 거예요. 한 권의 문제집을 2번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는 한 번 풀 때는 바로 여기다 손을 갖다 대는 게 아니죠. 백지에다가 번호를 마킹해서 이 문제를 답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할 때 공부가 돼요. 모든 공부들은요, 공부할 때 어떤 뭐 인강을 듣고 수업을 듣고 그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서 그때 공부가 됩니다. 즉 채점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틀렸다. 그럼 이렇게 탁 긋겠죠? 해설을 보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근데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하냐? 별표를 해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에 풀 수 있는 것과 제대로 풀었지 못했지만 해설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전체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문항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 때는 본인이 완벽하게 맞은 문제 있죠? 그거는 일단 건너뛰세요. 자기가 틀렸는데 해설을 보고 이해됐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됐거나 그런 문제들만 다시 풀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펜을 직접 갖다 대서 풉니다. 그래서 2번째 풀었는데도 이해가 됐다. 그럼 거기다 역시 또 채점을 하면서 이해되시고요. 만약에 풀었는데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또는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를 깔끔하게 쓰면서 내용을 정리하죠. 그러니까 2번째 전략은 뭐냐면 1등은 문제집을 2번 풀어요. 몇 번 푼다고? 2번 푼다고. 첫 번째는 직접 손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채점을 하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볼 때 이게 이해가 된 건지 기억력으로 푸는 건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백지에다가 넘버링을 해서 풀어보시고 채점해서 3단계로 문학에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2번째 풀 때는 맞은 문제는 풀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마시고 틀렸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문제를 풀죠. 그렇게 문제를 풀다가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겠죠. 그때는 어떻게 푸느냐? 마지막 3단계에 해당했던 문제들만 풀어요. 즉 시험 기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문항을 푸는 공부량을 점점 어떻게 되면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맞춘 문제를 또 맞추지 마시고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맞춘 문제는 또 맞출 확률이 한 80%쯤 된다고. 근데 틀렸거나 이런 것들은 또 틀릴 확률이 80%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공부량을 점점 날카롭고 점점 좁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습법이 바로 1등의 학습법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1등의 문제집은 다르다. 그것이 2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가능성을 모두 예측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측하라고? 모두 싹 다 예측해서 학습을 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 통합과학에서도 잘 나오고 이 화원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암모니아 분수 실험입니다. 암모니아 분수 실험은 페노프탈레인이 염기와 만나서 막 붉게 변하니까 아주 자극적인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빨간색 분수구나 라는 정도를 학습한다면 이제 중학과학은 딱 그렇게 나오지만 이 고등학교 과학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가능성 밑줄 볼까요? 이 가능성을 모두 예측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능성을 예측해 볼게. 자,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자, 여기에다 무엇을 집어넣냐면 암모니아 기체를 집어넣어요.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 그런 기체인데 밑에 보면 물이 들어있는 스포이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스포이드로 물을 발사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기체가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이 기체에
분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았으니까 기체 분자수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저기압이 되고 이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됩니다. 그럼 모든 물질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있었던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가 빨대로 뭔가를 빨아먹을 때 여기서 흡입을 하면 여기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저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기압이니까 음료수가 쭉쭉쭉 올라오는 것과 현상이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페노프탈렌은 위로 올라오다 보면 암모니아라는 염기와 만나서 무슨 색깔의 분수를 만드냐면 붉은 색깔의 분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암모니아 기체를 넣지 말고 다른 기체를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들을 좀 해보란 얘기예요.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암모니아 기체가 아니라 H2, 즉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집어넣는다면 어떨까? 이거 제가 1번이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암모니아 기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한다면 물에 녹지 않는 기체니까 스포이드로 물을 아무리 발사해도 녹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바깥쪽과 안쪽에 압력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H2를 이용하면 아예 처음부터 분수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암모니아 대신에 만약에 이 HCl이라는 기체를 쓰면 어떨까? 즉 물에는 잘 녹지만 녹아서 H 플러스를 이온할 수 있는 산성 기체를 쓴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즉 두 번째는 이 자리에 HCl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포이드를 발사하면 물에 잘 녹는 기체니까 이 안쪽이 저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페노프탈레인이 올라가겠죠. 올라갔는데 산을 만났어요. 그럼 무슨 색깔이 되냐면 분수는 분수인데 이 무색 분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예측하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예측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실험은 하진 않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돼. 이 세 번째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럴 수도 있죠. 자, 페노프탈레인을 쓰지 말자 이거지. 다른 지시약을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이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을 쓰면 과연 어떨까라는 걸 상상해보고 예측해보라고요. 즉, 이 자리에 만약에 페놀프탈레인이 아니고 만약에 BTB 용액을 집어넣고 여기 위에는 그대로 암모니아야.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럼 BTB 용액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염기와 만난 거죠. 염기와 만나면 BTB 용액은 무슨 색깔로 변할 거냐면 파랑 색깔이 됩니다. 파랑이 아니라 뭐 푸른색 또는 파란색. 즉 분수는 분수인데 파란 분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죠.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학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내용들을 이렇구나. 붉은색 분수가 만들어지니까 아주 자극적이고 재밌는 실험이라서 주로 하지만 실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 붉은색 분수가 나오란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조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거에 따른 이 실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공부할 때도 계속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공부할 때 과학적인 가능성은 모두 예측하라. 이것이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시간 안에 도달하라. 시간 안에 도달하셔야 돼요.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다 썼어요. 뭘 썼냐? 1분 20초. 어떤 숫자일까요? 눈치가 빠른 애들은 딱 안단 말이죠. 자, 한 문항을 풀어낼 때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 문항을 풀어낼 때 걸리는 시간은 1분 20초 내에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마 모든 학교의 아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막 한 문제라도 빨리 풀고 검사할 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25문항, 내신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25문항 정도를 45분에서 50분 정도를 주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한 문제당 대략적으로 시간이 나오잖아요. 2분 쓰면 안 되지, 그죠? 1분 20초 정도의 문제의 의도를 간파해서 풀어야 검산도 하고 마킹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애시당초 여러분들의 이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제한 시간 내에 풀지 못하면 끝납니다. 즉, 시간 안에 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할 때는 이해하시고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외워서 들어가야 돼요. 뭐 되게 잔인한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선생님 저 알고는 있어요. 뭐 필요 없습니다. 1분 20초 내에 풀지를 못하면 안 돼요. 즉 수업 시간에 이해하시고 시험장에선 시간 안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는 것이 네 번째 전략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절약할 것이냐, 1분 20초 내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바로 다섯 번째 전략이 됩니다. 서랍으로 정리해라. 서랍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다섯 번째 전략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서랍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할 때 쭉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원하는 정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원하는 정보를 서랍에서 빨리 열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야죠. 그러면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서랍장에다가 정리하듯이 머릿속에 체계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면서 뇌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우리 뇌라는 건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고 입력할 때보다는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출력할 때 더 자극을 받아요. 이게 제가 수업하는 내용인데 얼굴 보면 제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저도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려면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1분 20초 내에 끄집어내야 돼요. 말을 잘못했네요. 1분 20초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시간은 10초 내에 끄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 종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 종이를 저 같으면 이렇게 옆으로 놓습니다. 가로로 놓으셔도 되고 세로로 놓으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쭉 놔요. 그래서 일단 공부했던 내용을 요 백지에다가 서랍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1단원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진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진화에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별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태양계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지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에서 진화, 뭐 생성됐다가 점점점 커졌다가 사라지고 어떤 진화되고 생성과 소멸 파트로 나오면 이건 별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는 뭘로 풀어야 되느냐? 수금, 지화, 목, 요 흑토자입니다. 목토, 천해, 요런 말이 나왔다. 요 태양계로 푸셔야 돼요. 됐죠? 그 중에서 요 지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구를 좀 더 자세히 배워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지구 파트가 나왔다. 요거 이제 지구를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다 하시고 이게 별 파트인지 태양계 파트인지 지구 파트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어떤 포인트에 말이 나오면 이 서랍을 꺼낼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좀만 더 해볼까요? 그 중에서 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는 두 가지가 출제되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우리가 발로 딛고 살고 있는 지각.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생명. 그래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지각과 생명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물질을 물어보는 건지, 물질을 묻는 건지, 아니면 원소를 묻는 건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즉 벌써 파생 지도가 쫙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오냐? 지각과 생명을 묻는 건지를 확인하시고, 지각이면 이쪽으로 가시고 생명이면 이쪽으로 가시고, 이 지각 파트는 물질인지 원소인지를 또 구별하시고, 역시 생명의 또 물질인지 원소인지를 또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의 생명체 중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다. 그럼 빨리 여기 서랍에서 어디를 꺼내야 되냐? 생명을 구성하는 원소니까 요 서랍을 막 꺼내야 돼.
그래야 제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있다. 요 필기 내용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고 요렇게 필기를 해두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요 정도만 쓰고요. 1단원의 내용을 학습했다면 요렇게 정리, 서랍으로 정리해라.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5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낯선 용어 너무 많이 나와요. 6번째 전략입니다. 낯선 용어를 학습하라. 용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그 낯선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잡히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다루는 용어죠. 옥텟 규칙 들어봤어요? 그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보셨죠?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옥텟, 옥토퍼스, 문어 알죠? 문어. 이 문어 다리가 8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8개가 있을 때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옥토퍼스란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텟 규칙이란 말은 거기에서 왔다. 꼭 기억해 주시고, 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생물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을 뭐 중학교 때도 들어봤겠지만 혹은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이 아미노산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이 단백질까지 그냥 커버가 돼요.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 아미노에다 밑줄 그으세요. 아미노산 이렇게 읽으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미노산, 즉 한 몸 안에 아미노기가 뭐냐면 요 암모니아에서 온 이 작용기예요. 아미노. 암모니아에서 온 NH2라는 작용기고요. 산이라는 건 뭐냐면 COH라는 이 카르복시산이라는 겁니다. 즉, 한 몸 안에 아미노기와 산기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아미노산을 직접 막 외워서 쓰지 마시고 이 어원을 안다면 시험장에서 요렇게 요 양쪽에 요런 것들이 달려있는 걸 딱 보자마자 아미노산 떠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낯선 용어가 나온다면 그 용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어원을 아신다면 그럼 반드시 그 파트는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저희 6번째 전략입니다. 7번째입니다. 수행평가 중요하죠.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수행평가를 이해하자는 어떤 표를 넣었는데요. 이 표를 한번 천천히 볼까요? 보시죠. 자, 우리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요.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왼쪽이 지필평가고 여러분들 보는 화면의 오른쪽이 수행평가인데 지필평가 70점에 수행평가 3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점으로 들어갑니다. 지필평가는 총 2번 정도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2번을 보는데 첫 번째는 선택형, 서술형, 그리고 2차에도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선택형은 일반적으로 80점 정도, 그 다음에 서술형은 20점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한 번의 시험을 보면 100점이 나오겠죠. 그 100점 중에 80점은 선택형이고요. 1, 2, 3, 4, 5 찍는 거, 푸는 거. 20점은 손으로 직접 쓰는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때 이것과 이것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100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점수로 환산될 때는 어떻게 환산이 되느냐? 도합 35점, 35점. 70점이겠죠? 그럼 여기서 몇 점을 차지하는 거냐면 30점을 차지해요. 즉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그만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필평가에서 등급이 많이 갈려요. 하지만 수행평가도 잘 챙겨두셔야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은 뭐냐? 10점, 10점, 10점. 그래서 총 30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데요. 이 수행평가는 전체 총 3가지 정도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학교에서 실험하겠죠. 실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점수를 드리고요. 프로젝트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막 수업하다가 막 책상을 돌려라 막 이럴 거야. 그럼 프로젝트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별로 앉아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거 10점 드리고요. 학습 과정 평가입니다. 이건 아마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태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노트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잔다면 점수를 조금씩 깎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전체 10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행평가는 30점이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는 35점, 35점. 그리고 시험이 이 수행평가가 30점이에요. 그만큼 수행평가도 잘 챙겨두셔야 된다는 것이 이 수행평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과제별로 어떤 수행평가의 과제별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뭐 수업을 하겠죠. 뭐 산성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친환경 에너지가 무엇인지, 뭐 바이오매스, 그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수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발표를 해요. 토의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산성비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피해 방지 대책도 역시 조사하고 말로 하고, 역시 글로 쓰고요. 협동 활동하고요. 역시 또 발표하고요. 역시 또 발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느냐. 이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프로젝트 다른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쭉 배운 내용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느냐, 즉 발표할 수 있느냐, 또는 글로 쓸 수 있느냐, 글쓰기죠. 이 두 가지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적극성으로 평가를 해요. 뭘로 평가한다고요?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 파트는 조금 잘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점수로도 들어가지만 이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의 교과목 특기사항에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했어요 라는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접목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입시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왜? 생활기록부에 역시 기록이 될 수 있는 파트니까 꼭 명심하셔서 프로젝트까지 잘 접목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몇 번 사례냐면 7가지 사례 중에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 특성과 이걸 설계도를 그려내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죠. 요렇게도 한번 볼까요? 자, 친환경 에너지 도시 특성과 이걸 설계도를 그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에 건설된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다. 그래서 사업 전에는 이랬는데 사업이 끝나고 났더니 이랬다라고 제시문을 주죠. 그리고 이 폐자원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떤 역할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굉장히 아주 좋아졌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갑니다. 환경 개선이 일어났고요. 또 관광단지가 되면서 연계가 됐고 예상되는 수익이 이 정도다라는 얘기들을 쭉 어떤 제시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줘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던져줘요. 그걸 바탕으로 이것의 설계도를 그리죠. 내가 이 지방의 시장 또는 뭐 공무원이라면 어떤 설계도를 그려서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요. 예상되는 수익을 과연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쭉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도시는 이랬는데 좋더라 라는 내용을 홍보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도
사실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평가표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 프로젝트 아까 앞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내용은 한 사례예요.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는 관심사가 뭐 조금씩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를 거고, 그리고 뭐 관심 분야가 다 학교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은 또 조금씩 다를 거니까 그렇게 한 사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전략은 수행평가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학과학이 다시 반복됩니다. 8번째 전략이요. 중학과학은 반복된다. 이 중학교에 해당했던 그 내용들을 70%에서 최대한 80%까지 연계해서 통합과학에서 출제하겠다 또는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 방침입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이런 단원이 이 통합과학의 이런 방식으로 연계가 되고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고 중첩돼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이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조금 다져주고 통합과학을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8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총 8가지 전략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은 애초에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고등학교 과학은 여러분들의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풀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즉 어느 파트가 킬러 파트고 어느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이 8가지 학습 전략이 잘 들어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간절하죠, 그죠? 우리 마음이 간절하고, 과연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과학을 좀 더 화끈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지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외면받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마스터하셔서 정확한 등급을 맞아야 되겠다, 좋은 성과를 갖고 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절대로 외면받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